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어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의 통요부터 보실 텐데요. 진골귀족의 왕위 쟁탈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해공왕 이후부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공왕이 진골귀족에게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피살 이후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진골귀족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쟁탈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지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반기를 들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난이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자, 중앙에서는 해공왕 이후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 왕권은 약화되었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호종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세력 사상의 등장과 농민봉기인데요. 호족들은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역을 직접 통치하였고 농민을 모아 군사로 이용하였습니다.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으로 칭했습니다. 선종, 승려, 육두품 세력과 손잡고 신라 정부에 대항하였고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했습니다. 자, 육두품은 신문적 한계로 승진이 제한되었죠. 이로 인해 골품제를 비판하였고 사회개혁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채치원이라고 하였죠. 자, 이런 채치원의 요구는 진골 귀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채치원은 산속으로 은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채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육두품들은 실패한 이후 호족과 연합을 도모하게 됩니다. 자, 또한 신라 말에는 농민봉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연재해와 흉년으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는 몰라 그런 거 라고 하면서 조세 독촉을 더욱더 가중시키죠. 진성여왕 때 가장 심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농민봉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바로 원종애노의 난입니다. 육두품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면을 표시한 그림이죠. 자, 통일신라 말에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살거나 수도를 정하면 국가도 크게 발전한다는 것과 관련된 사상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상을 씁니다. 양지 바른 곳에 돌아가신 분을 묻는다던가 명당을 찾는다던가 배산임수. 뭘까요 이게? 그쵸. 풍수지리설입니다. 자, 풍수지리설 말고도 바로 선종이 있었는데요. 선종도 불교 종파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 교리, 경전 있는 것을 중요시하던 교종에 비해서 선종은 수행과 깨달음을 더욱더 중시했는데요. 이런 선종 중심의 불교가 융성을 하게 됩니다. 신라 말에 가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호족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호족들을 통합하고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견훤, 후백제부터 보실 텐데요. 자, 국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백제 부흥을 표방했습니다. 자, 무진주, 광주를 점령하고 완산주를 점령한 뒤에 그곳에 도읍을 하였는데요. 나라 이름을 백제의 뒤를 잇는다 하여 후백제라 하였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차지했고요. 이에 비해 궁의 후 고구려는 고구려 부흥을 표방했습니다. 맨 처음 송악에 도읍을 했고 천원으로 천도를 한 이후 마진, 태봉 등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했는데요. 자, 제2말년 궁의 강압적인 통치, 자기가 미륵 뿌리고 관시법으로 뭐 다 알 수 있다 이런 폭정 때문에 결국 왕건에게 축출되게 됩니다. 자,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영역 지도죠. 자,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인데요. 자, 궁예는 예전에 인자하던 궁예가 아니다. 자신이 미륵
족불이라고 칭하며 백성 군사 그리고 장군들을 죽이고 있었다. 과연 왕건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했죠? 네. 자, 사기장이라고 불렸던 복지겸, 신순겸, 홍유, 배영경의 추대로 결국 궁예를 내쫓고 고려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왕건의 고려 건국! 궁예가 물러났다! 이제 새로운 나라 고구려를 이은 고려임을 선포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려의 건국을 표방했습니다. 자,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태조 왕건은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 뜻을 이었다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 국호를 고려라고 하였다. 918년입니다. 자, 그리고 철안에서 다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송악은 나중에 개경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 개경은 나중에 오늘날 개성이죠. 자, 이 지도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마 고려와 신라 그리고 후백제. 견훤내 이놈! 신라를 공격해 용서하지 않겠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신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후백제와는 대립을 하였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가서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합니다. 이에 열받은 고려의 왕건은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공산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고려가. 자,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견훤내 이놈! 오늘은 지난번에 복수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고창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되죠. 고려가 이렇게 강해지다니 고창 전투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공산 전투 후 고려는 군사를 훈련하고 여러 부족들을 고려 편으로 만들어 고창 전투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자, 이때부터 전세가 고려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후백제 일이 터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 아바마마, 저는 넷째 동생 금강에게 왕위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후백제의 황제는 저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후백제는 견훤과 맏아들 신검이 왕위 계승 문제로 다투었는데요. 신검은 넷째 아들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게 됩니다. 이에 견훤은 굉장히 열이 받게 되죠. 폐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제 감시를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왕건에게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고려에 기부를 청하게 됩니다. 견훤은 탈출하여 포용 정책을 쓰며 항복하면 잘 대해주던 왕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어떻게 했느냐? 왕건 폐하, 우리 신라는 더 이상 힘든 것 같소. 신라를 맡아주시오. 라고 항복 이사를 내비추게 되죠. 그래서 왕건은 상부어른,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다니 고맙사옵니다. 라고 하면서 경순왕을 대접을 잘 했습니다. 항복한 황제이기 때문에. 자, 신라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자 왕건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신라는 935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왕건은 경순왕을 굉장히 잘해주게 되고, 이 경순왕 본명이 김부인데 이 김부에게 경주의 사신관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자, 고려의 삼국 통일, 아까 견훤이 항복해 왔다 했잖아요. 고려의 상부어른, 이번에 후백제를 공격하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알겠소이다 원급폐하. 내가 세운 후백제 내 손으로 거두리.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이 후백제를 치기 위해 진격을 하게 되고, 후백제에서도 신검을 비롯한 군대들이 1, 2천에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후백제가 대패를 하게 되죠. 내 이놈 신검아! 내 놈의 욕심이 결국 후백제를 멸망시켰느니라. 아바마마께서 왕위만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자 간의 다툼이 결국 후백제를 멸망케 했고 결국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려 태조는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북진정책, 서경을 중시하게 됩니다. 전초 기지로서. 그리고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고려를 계승했다라고 표방을 했고 거란을 배척합니다. 자, 여기는 나와있지 않네요. 실수로 빼먹은 것 같습니다. 거란을 배척해요. 이 거란은 발해까지 멸망을 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호족 포용 정책으로서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이 있는데요. 혼인 정책은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을 자신의 팀, 그러니까 세력으로 포섭을 한 거죠. 자, 부인이 29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성 정책은 왕치성을 하사하여 왕실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건데요. 이것도 포용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용 정책이 있으면 당연히 통제 정책도 있겠죠. 통제 정책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사신관 제도인데요. 호족이나 공신을 사신관으로 삼아 출신 지역을 통제하도록 했으나 감시도 엄청 심하게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최초의 사신관은 바로 김부입니다. 자, 그 밖에 기인 제도가 있는데요. 호족 자제들을 수도로 와 있게 했습니다. 이 호족들의 아들을 인질로 삼은 거죠. 지방에서 딴짓 못하게. 자, 신라에는 상수리 제도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제도가 이 상수리 제도가 긴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태조의 정책 네 번째는 민생 안정 정책인데요. 세금을 10분의 1까지 감면시킵니다. 자, 그리고 태조왕건이 뒤를 이을 후대의 왕들을 기감을 위해 만든 10가지 유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훈요 10조입니다. 자, 훈요 10조 해석한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것은 북진 정책으로 확보한 영토죠. 보라색 영토가 확보한 영토입니다. 자, 왕권의 안정과 정치의 변화인데요. 크게 광종과 성종의 정책이죠. 자, 태조가 죽고 난 뒤 해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해종 때 왕십년과 왕귀의 난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때 왕십년을 비롯한 서경 세력이 승리를 해서 정종을 옹립시키죠. 자, 근데 이 정종도 서경 천도를 하려다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광종이 4대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광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 호족들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하기 목적으로 실시한 정책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노비 안건법입니다. 자, 그리고 유교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제도가 있는데요. 그 시험 제도가 바로 과거제이죠. 자,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광종의 정책 세 번째는 바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독자적인 연호로서 광덕, 중풍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황제 칭호 사용은 내부에서만 사용한 것이에요. 자, 외부로 중국과 교류를 할 때는 왕의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종 말년에 가면 호족 세력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은 왕권의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성종의 유교 통치 정책인데요. 자, 광종이 죽고 경종이 즉위합니다. 근데 경종도 오래 못 살아요. 자, 오래 못 살아서 조카 중에 하나였던 왕욱의 아들한테 그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하고 유교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자, 이때 불교를 약간 억압하기 시작해요. 팔관의 연등회, 불교의 대표적인 행사를 폐지시킵니다.
그래도 아예 금지시키지는 않아요. 백성들이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통치제도, 중앙관제를 마련하고 지방 간 파견, 향리제도를 마련합니다. 자, 요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학 교육을 강화합니다. 자,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